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이 국회의 사당을 습격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가 중심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정치학 박사이자 CNN 정치 분석가가 직접 목격한 실제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30년간 민주주의 위기를 연구해온 미국의 권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케이팝 팬덤을 취재하러 왔다가 미국이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심장을 발견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미국 정치학자가 한국에서 마주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그녀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실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를 지켜보는 것은 나의 오랜 숙명입니다. 나는 제시카 굿맨, 지난 20년간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CNN과 뉴욕타임스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분석해온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나는 TV 앞에서 울었습니다. 선거를 되찾아라, 민주주의를 구해라. 이런 구호를 외치며 미국 국회의 사당을 습격한 군중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250년간 지켜온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4년간 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현상들을 연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볼소나루가 선거 결과를 거부하며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세력이 국회의 사당 습격을 계획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어디서나 민주주의는 내부의 적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아시아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던 한국에서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쿠데타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무너지는구나. 이제 정말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는 건가.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군인들의 저지를 뚫고 의사당에 들어가 재성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평화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항의 중심에는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그의 지지자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폭스뉴스는 계엄령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계엄을 반대한 민주 세력이 하나가 되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조직하고 이끈 것은 바로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4년 내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CNN에서 의뢰한 특별 프로젝트, K-팝 그룹 BTS와 그들의 팬덤 아미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 지구적 정치 참여 현상을 심층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전 연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2020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당시 아미들이 25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모금한 매치밀리언 캠페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털사 유세를 무력화시킨 디지털 시민 불복종,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경찰 감시 앱을 무너뜨린 조직적 사이버 액티비즘, 이 모든 것이 10대와 20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번 연구에 그리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K-팝 팬덤의 긍정적 활동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있었죠. 서울행 비행기에서 나는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어떤 힘이 6시간 만에 독재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내 모든 의문은 놀라운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내가 취재하러 온 K-팝 팬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만난 한 아미 멤버가 우연히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수님, K-팝 팬덤도 대단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개딸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다른 차원이거든요. 계엄령 때도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개딸.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보여준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치인의 팬클럽 같으면서도.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해요. 정책도 직접 만들고 가짜뉴스도 팩트체크하고 계엄령 때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제공했거든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나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K-팝 팬덤의 조직력과 헌신성이 정치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즉시 연구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BTS와 아미는 잠시 미뤄두고 이 개딸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집단을 긴급히 분석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들여다볼 세계가 나의 정치학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시민 참여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의 절박한 질문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보여준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인가? 아니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인가? 그 답은 분명 이 개딸이라는 놀라운 집단 속에 숨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들의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는 철저한 사전 조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호텔 방 책상 위에는 현지 리서치팀이 밤새 정리한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딸 현상 종합 분석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나는 여전히 약간의 우려 섞인 태도를 유지한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정치적 양극화나 극성 지지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존재하고 그들 역시 상당한 조직력과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딸이라는 현상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또 다른 극성 정치 집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첫 몇 단락은 내 우려를 그대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단 며칠 만에 2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이 가입한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공간. 언론과 기성 정치권의 우려 섞인 시선과 위험한 팬덤 정치라는 비판들. 여기까지는 내가 지난 8년간 미국에서 목격한 트럼프 현상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2016년 대선 직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극성 트럼프 지지 커뮤니티들. 레딧의 더 도널드부터 각종 우익 포럼까지 수십만 명이 몰려든 디지털 공간들.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우려와 가짜뉴스, 위험한 개인 숭배라는 비판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정치적 행태는 어디서나 비슷한 것일까요? 하지만 파일의 다음 장을 넘기자 나는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내가 예상한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AP통신, 로이터 등 국제 외신들이 교차 검증한 구체적인 활동 기록들에 대한 차갑고 건조한 사실의 나열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을 읽으며 나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커뮤니티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기록. 여기까지는 미국의 정치 집단들도 종종 하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허리케인 하비 당시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구조활동에 참여했고
2020년 캘리포니아 산불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피소 운영을 도왔죠. 하지만 그 다음 대목에서 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어떤 정치적 상징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사진도, 정당의 깃발도, 심지어 커뮤니티의 이름조차 내걸지 않았습니다. 언론 취재를 피했고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정치 집단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반드시 정치적 상징이 따라다닙니다. MAGA 모자를 쓰고 구조활동을 하거나 민주당 티셔츠를 입고 대피소에서 일하죠. 그리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다음 선거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개인 자격으로 묵묵히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손을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민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을 읽을 때 나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70세입니다. 컴퓨터를 처음 배운 건 이 커뮤니티 때문이에요. 젊은 분들이 올리는 정책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똑똑한 청년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70년보다 이 아이들이 3개월 공부한 게 더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응원을 답니다. 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나는 울컥했습니다. 내 딸이 26살인데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투표조차 귀찮아하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런 말을 하죠. 엄마,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학생들이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합니다. 정치학과 학생들조차 졸업 후 정치 분야로 진출하기보다는 컨설팅이나 금융으로 향하죠. 하지만 이 70세 한국 할머니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70대는 폭스뉴스나 CNN을 보며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 정치는 배움의 기회이자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희망을 나누는 통로였습니다. 세 번째 기록에서 나는 전율했습니다. 커뮤니티 내 정책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개선안 34페이지, 독일, 스웨덴, 덴마크 3개국 임대료 상한제 비교 분석, 기본소득 재정 조달 방안 연구 보고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공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미국, 프랑스, 독일 특검제도 비교. 이것들은 대학원 수준의 정책 연구서였습니다.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과정 학생들이 제출하는 정책 연구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작업이 어떤 대가나 강요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정책 연구를 하려면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 같은 싱크탱크에서 수십만 달러의 연구비를 받아야 합니다. 혹은 대학에서 정식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하죠. 하지만 이들은 그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국가를 설계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민 참여라고 하면 4년마다 투표하고 가끔 집회에 참석하고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올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조차 대부분 소비자 역할에 머물죠.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을 평가하고 선택할 뿐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정치는 매일매일의 공부이고 토론이고 창조적 참여였습니다. 네 번째 기록에서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대 대학생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매일 12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하죠.
그런데 밤에 집에 와서 뉴스를 보면 절망스러워요.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청년들은 집값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성장률 몇 퍼센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여기서는 제 목소리가 들려요. 20대의 절망이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요. 이 말을 읽으며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는 정치에 절망해서 아예 등을 돌렸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18세부터 29세 투표율은 겨우 23%였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하버드 학생들조차 정치는 더럽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야. 내 한 표가 뭐가 중요해라며 냉소주의에 빠져 있죠. 심지어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마저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로비스트나 컨설턴트가 되려고 합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보다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젊은이는 정반대였습니다. 절망을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행동의 동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체념 대신 학습을, 냉소 대신 참여를, 도피 대신 도전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한 세대가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민주주의 실험이었습니다. 5번째 기록에서 나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팩트체크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비판 기사가 나올 때마다 커뮤니티 내 자발적인 검증팀이 가동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반박 자료의 수준은 미국의 전문 팩트체크 기관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과거 발언, 기록의 정확한 추적, 관련 법규의 세밀한 분석, 통계 데이터의 교차 검증, 맥락과 배경에 대한 종합적 해석. 이 모든 것이 어떤 외부의 지시나 조직 없이 순전히 진실에 대한 갈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역할을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나 폴리티팩트, 스놉스 같은 전문 기관이 담당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시민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미국의 극성 지지자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실 자체를 소중히 여겼고 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6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충격은 그들 내부의 자기 성찰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맹목적 추종 집단이라면 외부의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했을 텐데 이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냉철한 분석.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성숙한 인식. 이런 성찰적 논의들이 수시로 올라왔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정치 집단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든 급진적 진보주의자든 대부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데만 집중하죠. 자기 성찰이나 전략적 재검토는 배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비판할 줄 아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30년간 연구해온 어떤 정치 집단에서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자정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위험한 정치적 개인숭배라는 딱지를 붙일 준비를 하고 있던 이 현상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성정치 시스템이 외면한 시민들의 절박한 민주주의 갈망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가 엘리트들만의 게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 참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혁신적 실험이었습니다. BBC가 인용한 한 회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거니까요. 나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 현상들을 연구해왔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증명하는 집단은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타오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패배와 좌절, 언론과 기성 정치권의 무자비한 공격, 그리고 광신도 맹목적 추종자라는 낙인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된 불꽃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뜨거운 이 시민들의 에너지는 마침내 현실 정치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는가? 미국에서 목격한 것처럼 시스템을 파괴하는 혼란의 씨앗이 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가? 그 답은 그들이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변화들 속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규칙들 속에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부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직접 그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내부자의 시각으로 이 놀라운 실험을 관찰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그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내부자의 시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나의 학자적 양심이 요구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일주일 후 나는 그들의 가장 치열한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선거, 운동본부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거, 운동 방식은 내가 미국에서 목격한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그들의 전략회의였습니다. 미국에서 선거 캠페인 전략회의라고 하면 전문 컨설턴트들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 포인트를 찾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온라인 전략회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 지역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감정적 호응보다는 정책적 설득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논의들을 듣고 있자니 이들이 정말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라면 이런 순진한 접근법을 보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선거는 권력을 차지하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를 사회에 증명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그들의 유권자 접촉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화 캠페인이나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광고가 주된 수단이죠. 하지만 이들은 철저히 면대면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인천 계양 지역의 재래시장, 아파트 단지, 상가를 직접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목격한 한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한 30대 회원이 시장 상인과 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상인의 답변을 꼼꼼히 메모하더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운동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현장 조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와의 약속은 대부분 잊혀지지만 이들은 선거 과정 자체를 정책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그들의 내부 갈등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대규모 조직이다 보니 당연히 의견 차이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회원은 더 공격적인 캠페인을 주장했고 어떤 회원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미국의 정치 조직이라면 이런 갈등은 분열로 이어지거나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놀랍도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며 타협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갈등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는 인식하에 건설적인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였습니다. 네 번째로 감동받은 것은 그들의 당원 활동이었습니다. 선거 이후 많은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당 내부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지역 당원 대회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새로운 당원들이 당 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당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나요? 지역 현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층 의견이 당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기성 당원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는 당원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미국에서도 정당 가입은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등록은 하지만 실제 당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려 했고, 그러기 위해 당 내부를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놀라운 발견은 그들의 중도층 설득 전략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 중도층 설득 전담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중도층 유권자들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매우 섬세했습니다. 상대방의 우려를 무조건 반박하는 대신 일단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설득보다는 구체적 사실과 데이터로 대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집단들은 대부분 자기 편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고 중도층이나 상대편은 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들은 중도층을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대화해야 할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해외 사례 연구였습니다. 커뮤니티 내에 국제정치연구팀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민 참여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브이타이완 프로젝트, 스페인의 포데모스, 아이슬란드의 시민회의, 에스토니아의 전자민주주의까지. 이들의 연구 수준은 내가 하버드에서 진행하는 비교정치학 세미나 못지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해외 사례를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응용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 정치적 전통, 기술적 환경을 고려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려는 창조적 노력이었습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물 중 하나는 시민참여형 정책 플랫폼 구상안이었는데 그 완성도는 정부 정책연구기관 수준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결정적 순간은 실제로 그들의 정책 제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6개월간 연구한 청년 주거정책 제안서가 이재명 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되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한 회원들은 국회 방청석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이 정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요. 이제 정말 책임감이 느껴져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그들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도 대부분 의견 제시나 로비 수준에서 끝납니다. 자신이 만든 정책이 실제로 국정 현안이 되는 경험을 하는 시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깨달음은 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3개월간 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나는 정치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에서 한 회원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정말 위험한 집단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본 정치적 개인 숭배와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실험이에요.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0년간 민주주의 위기를 연구해오면서도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던 내게 이들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책임지려 할 때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자신도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정치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었습니다. K-팝 팬덤의 조직력과 참여 문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연결성과 확장성,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함이 결합되어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였습니다. 이들은 정치를 소비하는 대신 생산했고, 비판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했으며, 분열시키는 대신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이미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꾸기 시작했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 혁명적 실험이 언젠가 온 인류의 정치적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 혁명적 실험이 언젠가 온 인류의 정치적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던 나에게 지난 몇 개월간의 사건들은 그 확신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 순간들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그리고 단 6시간 만에 이루어진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례, 공만장일치 탄핵 인용. 마침내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49.42% 득표율 압승. 나는 이 모든 격동의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개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계엄령 사태 당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나에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그 새벽, 제명인의 마을 커뮤니티는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극성 정치 집단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력이나 선동 대신 그들은 정확한 정보 수집과 평화적 저항에 집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국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에 참여했지만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냉정하게 헌법 조항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장 시위나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철저히 평화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그가 마주한 상대는 한국 헌정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독특한 세력들입니다. 계엄령까지 선포했던 전임 정부의 잔재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은 새로운 정부에 대해 극렬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그가 한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동반자로 존중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면담에서 보여주는 경청하는 자세, 비판적 언론에 대한 관용적 태도, 반대 세력을 설득하려는 노력. 미국 정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극우 세력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의 문을 열어두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권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대신 인내와 대화로 설득하려 하고 분열보다는 통합을 추구하며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자세.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상징되는 미국 정치의 극단적 대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개딸 커뮤니티라는 든든한 시민 사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그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여당으로서 건설적 견제와 정책 개발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더 나은 정책과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하나의 거대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한국의 정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사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진화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2500년의 긴 여행을 거쳐 마침내 이곳 대한민국에 도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가 도시국가의 한계 때문에 좌절된 후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전해진 대의 민주주의는 산업화와 대중사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시민들의 무관심, 엘리트들의 독점, 포퓰리즘의 확산. 트럼프의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시민 참여, K-팝 문화에서 배운 조직력과 헌신성,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의식과 교육열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 이것은 아테네의 아고라를 21세기에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아테네와 달리 이 새로운 아고라는 지리적 한계도 신분적 제약도 성별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서울의 화이트 칼라부터 지방의 농민까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민중 정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혼란 대신 평화적이고 법적인 저항을 선택한 시민들. 정치적 승리 후에도 복수나 배제가 아닌 통합과 포용을 추구하는 지도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CNN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팝 팬덤을 취재하러 왔던 나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험은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꿈꿔온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의 현실적 구현입니다. 아테네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을 거쳐온 민주주의가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민은 진정한 주권자가 되었고, 정치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수단이 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닌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면, 이 새로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 인류에게 정치적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작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 언젠가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인류가 꿈꿔온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고.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긴 여행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꽃피었다고.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이 놀라운 나라에서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K-팝 팬덤에서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의 이야기.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놀라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